네, 고1, 9월 학년평가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다음은 어느 전기차의 상세 정보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량 7가지를 외워야 하는데, 일단 기본량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길이. 그렇죠? 그리고 질량. 시간, 그리고 입자의 양, 그리고 우리 빛의 세기 광도, 그 다음에 전류, 그 다음 마지막 온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 길이의 기본 단위는 미터였고요.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입자의 양, 몰이라는 개념을 쓰고요. 이제 광도는 칸델라,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섭씨 온도 말고 켈빈, 절대 온도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본량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요 기본 단위를 이용해서 요걸 조합해서 나머지 유도량을 만들죠. 그래서 요 7가지의 기본 단위를 제외하면 다 이 기본량을 조합해서 만든 유도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도된 걸 찾으면 길이는 기본량이고요. 너비도 넓이가 아니라 너비니까요. 길이죠. 속력은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2개 쓴 거죠. 길이와 시간. 2가지의 기본량을 유도해서 만든 유도량이고요. 시간. 기본량이고 거리도 기본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해야 될 게 너비죠. 너비는 길이고요. 넓이. 발음이 비슷하니까. 대충 읽으면 틀릴 수 있잖아요. 넓이가 길이의 제곱이니까 얘는 유도량입니다. 그래서 너비는 길이에요. 넓이가 길이의 제곱으로 유도량이 됩니다. 요거 헷갈리지 않고 기본량 7가지라고 했을 때 쫙 생각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번, 다음은 규모에 대한 자료이다. 규모에 대한 정의는 문제에서 줬습니다.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를 규모라고 하는데 적혈구는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의 크기를 가지고 있대요. 적혈구 뇌혈액에 흐르지만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크기가 엄청 작다는 얘기인데 이것보다 더 작은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문제가 눈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정도의 수준인데 1번 수소 원자의 지름. 모든 물질의 구성은 원자입니다.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적혈구도 엄청 많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 원자가 적혈구보다 당연히 크기가 작겠죠. 1번이 정답이고요. 적혈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머지 고양이, 산, 지구, 은하는 훨씬 더 큰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존재한다는 걸 내가 볼 수 있죠. 크기가 더 크니까. 더 제일 작은 건 1번이 될 거다. 이런 거 너무 당연하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문제니까 틀리지 않았겠죠? 3번, 그림은 물통에 모인 빗물의 무게를 깊이로 환산하여 1시간 간격으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디지털 우량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기억, 화면에 나타나는 강우량 측정값은 연속적이니 연속적이라는 건 이렇게 이어지는 곡선과 같은 형태일 텐데 얘네는 보면 딱딱 끊어져 있는 불연속적인 값이죠. 연속적인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의 특징이었고 디지털은 불연속적인 값을 가집니다. 이거 틀렸고 니은 디지털 우량계에는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센서가 있다. 그쵸?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 신호는 다 아날로그인데 그걸 이렇게 수치로 바꿔주는 건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디귿 디지털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보다 저장이나 전송할 때 손상되기 쉽니? 아날로그 신호가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손상되기 쉬웠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불연속적인 값으로 저장해 놓은 디지털 신호가 오히려 손상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틀렸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랑 아날로그 신호의 장단점을 한번 잘 정리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4번 그림은 원소 A의 방출 스펙트럼.
그리고 원소 B의 흡수 스펙트럼 별 S의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네. 그래서 옳은 것은 우리 스펙트럼 볼 때 일단 빛의 영역을 보는 건데 우리가 빛의 영역이 되게 많지만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빠이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를 보는 건데 파장이 짧을수록 청색광,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었고요. 파장이 길수록 적색광, 에너지가 작다라고 했었습니다. 항상 빛의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에 있었다는 것도 딱 떠오르면 좋겠고요. 요거는 흑백 반전이니까 그렇죠. 요거 신경 쓰지 말고 파장에 대해서 색깔과 에너지 관계가 그냥 같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의 종류도 있는데 우리가 광원에서 나온 빛을 바로 분광기에 넣어서 스펙트럼을 보면 특정 파장의 빛이 이렇게 선으로 나오는데 모든 파장의 빛이 다 있다 보니까 쭉 무지개처럼 이어지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네, 광원에서 나온 빛이 저온의 기체를 지나면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돼서 나오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고요. 고온의 기체는 모든 파장의 빛을 다 갖고 있진 않으니까 특정 파장의 빛만 방출하게 되는데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죠. 그랬을 때 만약 이 저온의 기체와 고온의 기체가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흡수 스펙트럼에 나오는 흡수선과 방출 스펙트럼에 나오는 방출선의 위치 개수가 똑같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는 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선의 위치와 개수를 가지고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두께를 비교해서 질량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한 질량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주의 끝도 어딘지 모르는데 정확한 양을 알 수는 없고 비율을 알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고온의 A는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죠.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A와 B는 동일한 원소니 선의 위치와 개수가 겹치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럼 다른 원소인 거죠. 별 S의 대기에는 B가 존재하니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선 스펙트럼에서 다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별 S에 B가 들어있다면 B 원소의 스펙트럼의 선과 여기가 완전히 일치할 거예요. 근데 B는 일치하네요. 그럼 별 S에는 B가 들어있는 건데 A는 선이 다 겹치지 않죠? 그럼 별 S에는 A는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선 스펙트럼에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표현되기 때문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B는 존재하는데 A는 존재하지 않더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5번. 그림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빅뱅론에 대한 얘기죠. 처음에 우주는 한 점이었고요. 고온 고밀도의 한 점이었고 그 우주가 폭발하면서 우주라는 공간이 만들어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부피는 점점 커지고요. 우주의 온도는 점점 떨어지고 우주의 밀도도 점점 낮아진다라고 주장하는 게 빅뱅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입자의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진 입자는 더 늘어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피가 증가하니까 우주의 밀도는 점점 떨어지고 우주의 온도도 같이 낮아진다는 얘기였어요. 처음에 생긴 입자, 쿼크랑 전자였고요. 이걸 기본 입자라고 하죠. 쿼크는 업쿼크와 다운쿼크 두 종류가 있었고요. 쿼크 3개가 뭉쳐지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됐었죠. 양성자는 업, 다운이었고 중성자는 다운, 업이었죠. 시간이 흐르면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가 합쳐져서 원자, 핵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을 얘기하는데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합쳐져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인데 아직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랑 결합하지 못했어요. 왜? 온도가 높아서. 아직 온도가 높아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전기적 인력으로 아직 결합하지 못했고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우주의 온도가 좀 떨어지고 입자의 운동이 좀 둔해지면 그제서야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서로 잡아당겨서 원자, 중성 원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 생성 순서가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게 합쳐져서 원자 핵을 만들게 되는데 정확히는 헬륨 원자 핵이더라. 왜?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 하나라서 요때 만들어진다고 할 거니까. 그럼 빅뱅 후 시간의 흐름이 2포인트가 있었었는데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건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 건 빅뱅 후 38만 년이 흘렀을 때. 그래서 플러스인 원자 핵을 만들고 충분히 전자가 붙을 때까지 온도가 낮아지는데 시간이 꽤 걸렸더라. 이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자, 전자는 기본 입자에 들어가고요. 헬륨 원자 핵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니 원자 핵. 무슨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그렇죠? 원자 핵은 다 플러스 전하예요. 우주의 온도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낮니?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온도는 낮아지죠. 그럼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온도가 높죠. 그래서 기억만 맞습니다. 네, 6번. 그림은 화합물 AB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일단 우리 원자들이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자들이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죠.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8개 가득 채워서 안정해지는 거고요. 실제로 그냥 원자 자체만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건 18쪽의 비활성 기체밖에 없었어요. 그럼 18쪽의 비활성 기체 빼고 나머지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원자들과 화학 결합을 했었고 그 중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있었죠.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서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요.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을 이루는 걸 이온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온 결합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원자는 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야 돼요. 왜? 애초에 결합을 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그죠?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고요.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얘네처럼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 하나, 나 하나 내놓고 전자쌍을 공유하게 되죠. 그랬을 때 얘도 18쪽의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 옥텟 규칙 만족하는 상태가 될 거고요. 얘도 네가 공유해준 것까지 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을 하는 이유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안정해지려고. 그럼 그게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는 거다? 18쪽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는 2주기, 3주기, 2주기, 2주기, 3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의 헬륨의 전자 배치. 첫 번째 껍질에 전자를 2개 꽉 채운 전자 배치거나 2주기 네온의 전자 배치. 껍질 2개에 전자 10개를 가득 채운 전자 배치거나 3주기 껍질 3개에 18개의 전자를 다 채운 요 헬륨, 네온,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자 껍질 2개에 전자 10개를 가득 채운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갔고요. 내가 지금 1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 전하라는 건 원자 핵이 전자 10개보다 하나 더 많은 플러스 11번이란 얘기죠. 그 원자 번호 11번은 나트륨이죠. 얘는 네온의 전자 배치 전자를 10개 가졌더니 원래 내 것보다 하나 많아져요. 마이너스. 그럼 얘는 원자 번호 9번 플로린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 봤을 때도 우리가 똑같이 2주기에 18쪽 전자 배치를 따라갔을 때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3주기의 원자가 따라옵니다. 근데 음이온은 전자를 얻는 거기 때문에 원래 내가 가진 전자 껍질 수에서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2주기 원자가 오죠. 그래서 양이온은 원래 전자가 더 있다. 전자 껍질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전자를 잃어버려서 껍질 수가 하나 더 작은 주기의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따라가게 되고요. 음이온은 그냥 내가 가진 껍질의 전자를 더 얻기 때문에 같은 주기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찾아보고요. B, 원자가 전자수는 7이니 원자 번호 9번, 2주기 17쪽. 17쪽은 원자가 전자수 7개죠. 원자 번호는 A가 11번, B가 9번으로 A가 더 큽니다. A는 3주기, B는 2주기로 주기가 같지 않죠. 항상 이게 같이 많이 나오죠. 같은
18쪽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갖고 있지만 양이온과 음이온은 주기가 다를 거다. 그렇죠? 양이온은 하나 줄어든 거, 음이온은 자기 껍질을 가지게 되니까. 요 디귿 같은 보기 많이 틀리니까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7번. 그림은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옆에 원소를 먼저 써야 됩니다. A는 1주기 1족 수소고요. B는 2주기 16족이니까 산소. C는 3주기 2족이니까 마그네슘. D는 3주기 17족이니까 염소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비금속은 A, B, D 3개고요. 금속은 C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항상 요거 주의해라. 1주기 1족은 1족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서 금속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1주기 1족인 수소는 비금속이다. 예, 수소로 주면 잘 안 틀리는데 저렇게 주면 생각을 잘 안 해요. 내가 낚이기 쉬우니까 한 번 더 내가 주의하자. 원소 AD 중 B와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원소는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B는 산소로 비금속이고요. 그럼 공유결합하려면 비금속이 오면 돼요. 그럼 A와 D 두 가지죠. CD2에서 CD2는 염화? 마그네슘이네요. 이온 결합이죠.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음이온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이온이 되는 건 결국 옥텟 규칙을 따라가는 거고요. 아까 6번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려서 본인보다 주기가 작은, 하나 작은 18쪽의 전자 배치를 따라간다라고 했으면 음이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을 그대로 전자를 얻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 18쪽 전자 배치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 마그네슘은 3주기지만 2주기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을 거고 염소는 같은 3주기인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겠죠. 그래서 음이온을 물어봤으니까 얘는 맞습니다. 만약 양이온이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를 물어봤다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간다 라고 했었겠죠.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는 얘는 원자과 전자수를 따라가게 되는데 B는 산소고요. D는 염소입니다. 자, B.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여서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가 2개 더 필요하죠. 그러면 전자쌍을 2개 내놓고 2개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근데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7개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하나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내놓고 하나 얻는 단일 결합밖에 못하죠. 그래서 결합수가 얘는 2개, 얘는 1개로 B2가 D2보다 큽니다. 네, 8번. 다음은 알칼리 금속 A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그럼 알칼리 금속이 뭐였는지. 자, 알칼리 금속은 1족 원소였죠. 자신, 누구 제외하고, 수소 제외하고. 자, 그럼 알칼리 금속의 특성이라고 하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라서 일가 양이온이 되기 쉽고요. 금속이다 보니 은백색의 광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단면을 자르면 반짝반짝한 은백색 광택이 있는데 금방 사라져요. 그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되기 때문이죠. 또 물이랑도 반응을 잘하는데 알칼리 금속을 물에 던지면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때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액성은 염기성이 되죠. 우리가 물에 던졌을 때 반응을 잘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폭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은 산소랑 닿으면 산화돼서 광택을 잃어버리고 물과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산소와 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석유나 파라핀과 같은 유기용매에 넣어서 보관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 보자마자 이런 특성들이 머릿속에 싹 지나가야 하고요. 문제를 보면 석유 속에, 그쵸? 왜? 산소랑 물의 접촉을 차단해야 하니까. 얘를 핀셋으로 꺼내서 유리판에 올려놓고 칼로 자른대요. 근데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르다고 했었으니까 그때 단면이 은백색 광택으로 빛나다가 금방 사라진대요. 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됐기 때문이죠. 자, 물이 담긴 비커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얘는 지시약의 한 종류인데요.
산성과 중성에서 무색이고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이 나타났죠. 그래서 액성이 염기성이라는 거 이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때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 무슨 기체도 발생할 거다? 수소 기체도 발생하고 있을 거다. 내가 특성을 알고 있다면 굉장히 당연하게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보기 볼까요? 가에서 A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광택을 잃어버리죠. 기억,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수용액의 염기성인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산성과 중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산성과 중성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시약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해보시고요. A를 설계 속에 보관하는 이유는 뭐다? 물과 산소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네, 9번. 그림은 중심부에서 핵 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 별 가와 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별이라고 하면 이제 하늘에서 반짝거리는 게 다 별이 아니라 내부에서 핵 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만 별이라고 했는데요. 별의 시작은 주계열성이죠. 내부에서 수소 핵 융합을 시작해서 이제 별의 시작은 주계열성이었고요. 이제 질량에 따라 진화를 하게 되는데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애는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게 되고요.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크다라고 하면 적색 초거성으로 진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량에 따른 이런 진화의 차이가 있었고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면 내부에서 최대 탄소까지 만들 수 있었고요. 훨씬 크다면 내부에서 철까지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내부로 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무거운 원소를 합성할 수가 있었고요. 적색거성에서는 탄소까지, 초거성에서는 철까지 만드는데 초거성에서 철까지 만드는 이유는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여서 그랬죠. 자, 그럼 적색거성에서 핵 융합이 끝나고 나면 가운데는 뭉쳐져서 백색 외성이 되고 주변부가 흩어져서 행성상 성운이 됐었죠. 초거성은 핵 융합이 끝나고 나면 높은 질량에 의해서 수축하다가 폭발하는 초신성이 일어나고요. 초신성은 폭발이었어요. 폭발하고 나온 게 중성자 별이 되거나 아니면 블랙홀이 되기도 했습니다. 별의 진화 과정 쭉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중심부 온도는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든다는 게 더 높은 온도를 형성했다는 얘기니까 가가 나보다 낮죠. 여기가 중심부 온도가 더 높으니까 더 무거운 원소를 형성했겠죠. 가는 진화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을 하니 초신성 폭발은 초거성을 거친 다음에 하죠. 나의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층이 분포합니다. 네, 10번. 물질은 그림 A, B를 각각 물에 녹인 수용액의 전기적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결합에서 전기적 성질을 이렇게 상태에 따라 구분을 했었는데 일단 이온 결합 물질,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 이게 고체일 때, 그리고 액체일 때 물에 녹인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라고 하는 건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전하를 띤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저 입자가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고체일 때는 입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이땐 전기 전도성이 없고요. 근데 액체가 됐다는 얘기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전하를 띤 입자는 이미 있어요. 양이온과 음이온. 액체가 되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 전기가 잘 통할 거고 이걸 물에 녹였을 때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물에 녹아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온 결합은 고체에서만 전기 전도성이 없고 액체일 때 있고 수용액일 때 있습니다. 근데 공유 결합은 이온 결합처럼 전하를 띤 입자로 구성된 게 아니다 보니까 고체, 액체, 수용액에서 다 전기 전도성이 없었죠. 그래서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가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갑자기 생기면 그건 이온 결합의 특성이었고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나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그래프도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온도를 높였을 때
이렇게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뿅 하고 생긴다. 그럼 고체에서 액체, 여기 녹는 점을 지나서 상태가 바뀌면서 전기 전도성이 생기는 거, 이거 이온 결합의 특성이지, 이런 거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었죠. 이온 결합이라고 해서 항상 액체에서 전기가 흐르진 않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이온 결합인데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 너무 세가지고 물에 녹였을 때, 액체라고 여기 쓰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결합이 너무 세가지고 물에 녹였는데 안 녹는 애들 있잖아요. 앙금. 예외. 앙금 있죠, 앙금. 이온 결합 물질이기는 한데 이온끼리의 결합이 너무 세서 물에 녹였는데 이온화가 되지 않아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지 않아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 그럼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죠. 예를 들면 탄산, 칼슘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지만 그 결합이 너무 세서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에 녹여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애가 있었어요. 그럼 반대로 공유결합도 물에 녹였을 때 전기가 통하는 애가 있습니다. 산이나 염기성 띠는 애들. 예를 들어서 염산 아니면 암모니아 이런 애들 있잖아요. 공유결합입니다. 이온 결합이 아닌데 물에 녹이면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예외도 있더라. 요거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A는 물에 녹였더니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가지고 이동합니다. 그럼 얘는 이온 결합인가 보죠. 그래서 이렇게 전구에 불이 들어왔고요. B는 물에 녹였는데 전하를 띤 입자도 없고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얘가 공유 결합이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A 이온 결합인 거 염화나트륨.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그 다음 또 될 만한 게 염화칼륨. 얘도 금속과 비금속 이온 결합이고요. 그다음 황산구리. 얘도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근데 포도당이랑 설탕은 공유 결합 물질이죠. 물에 잘 녹기는 하는데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지 않아서 전기가 흐르지는 않더라. 그래서 요거 결합의 전기적 특성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잘 해보세요. 11번 그림은 판의 경계에 위치한 A, B와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판의 경계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경계를 나누는 기준은 이제 멘틀의 대류 운동과 판의 이동 방향이었는데 수렴형은 멘틀이 하강하는 곳으로 그 위에서 판과 판이 부딪히는 경계였고요. 발산형은 멘틀의 대류가 상승하는 곳으로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 보존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지도 하강하지도 않아서 멀어지거나 부딪히는 것 대신에 이렇게 이동 방향이 달라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경계였어요. 여기에서 판이 소멸되고요. 발산형에서 생성되고 보존형은 소멸도 생성도 없는 곳이죠. 여기서 잘 만들어지는 지형. 수렴형은 부딪히는 충돌형과 섭입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부딪히면서 습곡 산맥도 만들어지고요. 습곡 산맥. 그 다음 섭입형에서 이렇게 판이 밀고 들어가면서 생기는 해구도 있고요. 그 해구에 날아나면서 활 모양으로 휘어지는 호상열투도 있었죠. 발산형 경계는 땅과 땅이 멀어지면서 만들어지는 V자형의 골짜기가 있었는데 대륙에서 나타나면 열곡대. 바다 밑에 있으면 그걸 해령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판의 생성은 흔히 해령에서 나타나는 거였고요. 보존형 경계는 서로 방향이 달라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땅이 끊어지는 변환단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우리가 변환단층의 특징이라고 하면 해령이랑 같이 잘 나타나고요. 해령에 수직하게 발달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땅과 땅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각 변동도 많았는데 지진과 화산 활동을 나누죠. 지진이 안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땅이 움직이는 게 지진인데 판의 경계는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진은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근원지, 진원이 얼마나 얕고 깊은지에 따라 나누는 건데 얕은 천발 지진은 다 일어나요? 천발, 천발, 천발. 거기부터 깊이가 어디까지 가냐인데 충도령은 중발까지 갔었고요. 서비평은 땅이 계속 아래로 쭉 밀고 들어가면서 깊이 부딪히기 때문에 신발 지진까지 갔습니다. 발산형은 표면에서 멀어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천발 지진만 일어나고요. 보존형도 천발 지진만 일어나죠. 그래서 요거 천발 지진보다 조금 더 깊이가 들어가는 건 수렴형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화산 활동은 땅 밑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면 위로 올라오는 건데 얘는 발산형 경계와 서비평 경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활발한 건 발산형이었고요. 다른 데선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머릿속에 요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는 판거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고요. 해양판인 걸로 보아 바다 미친 것 같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해령이겠죠. 판이 생성되고 있을 거고요. B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판의 이동 방향이 반대. 여기가 보존형 경계죠. 그리고 여기가 변환 단층일 거고요. 자, 요렇게 나눴을 때 여기는 판의 이동 방향이 같아요. 여기 변환 단층 아니고요. 여기도 보존형 경계 변환 단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령에 수직하고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이렇게 발달하는 거 볼 수 있죠. 보기 보겠습니다. A에서는 판의 발산형이니까 생성일 거고요. B는 보존형 경계로 변환 단층이 활발하죠. 해령은 A, 발산형 경계에서 잘 나타날 거고요. 화산 활동은 발산형 경계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보존형 경계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었죠. A에서가 그렇죠? 활발하다. 그래서 디귿만 맞네요. 12번 표는 전기적 성질에 따라 몇 가지 물질을 구분한 것이다. 기억한 이유는 고무와 구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항상 문제를 좀 읽으시고요. 이런 거 문제 안 읽고 그냥 표로 가서 조건이 분명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줬는데 안 읽고 가서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제를 꼭 잘 읽자. 자, 도체, 반도체, 부도체는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가 잘 흐르는 것과 흐르지 않는 걸 나누는 건데요.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걸 도체, 일반적으로 금속이 들어가고요.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걸 부도체, 그리고 조건에 따라 저항의 크기가 바뀌는 걸 반도체라고 했습니다. 그럼 고무는 대표적인 부도체고요. 구리가 도체로 전기가 잘 통하죠. 그래서 기역은 구리고 기역은 니온보다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죠. 저마늄 14족 반도체에 불순물을 추가해서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죠. 대표적으로 13족을 넣어서 P형 반도체를 만든다거나 15족을 넣어서 N형 반도체를 만들죠. 그래서 불순물을 추가하면 전기적 성질이 더 좋아지고요. 이런 불순물 추가 반도체, 첨가 반도체, P형과 N형을 사용해서 뭐 다이오드라던가 트랜지스터라던가 이런 반도체 물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3번 그림은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 중 하나이다. 희석의 구조 모형을 보며 대화한 내용이다. 규산염 광물은 규산염 삼연체로 되어 있고요. 네, 규산염 삼연체는 가운데 규소가 있고 규소는 14족 원소로 결합 4개 할 수 있죠. 그래서 4개 결합을 각 산소화 하고요. 요게 삼연체, 산소가 각 꼭지점을 이루는 삼연체 구조라서 규산염 삼연체라고 하고 총 전하를 4- 음전하를 띠는 단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산염 삼연체의 단위체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광물을 만들었었고요. 독립형도 있고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가 있었죠. 이쪽으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았고요. 그래서 화학적 풍화에 강하다라고 했었죠. 각각 요 규산염 광물의 예시를 외우고 있었어야 되는데 독립형은 감람석, 단사슬은 휘석, 복사슬은 각섬석, 판상은 흑운모, 망상은 석영과 장석이 있었죠. 이 중에서 석영은 오로지 산소와 규소만으로 이루어진 애였고요. 독립형은 공유하는 산소가 하나도 없었고 망상 구조는 가지고 있는 4개의 산소를 모두 공유했었다.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 규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은 공유 결합입니다.
희석은 규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4개가 결합한 3연체가 기본형이고요. 규소는 14족 원소로 반도체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규소와 저마늄은 반도체의 재료가 되더라. 14번, 표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가다에 의해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 태양 에너지, 조력 에너지, 지구 에너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요. 밀물과 썰물은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고, 날씨 변화는 태양 에너지, 대기 중으로 화산가스, 지각 변동을 만드는 건 지구 내부 에너지죠. 그래서 에너지원 3가지가 있고 가장 많은 양이 태양 복사 에너지, 절대적으로 많고요. 그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많이 헷갈리는 거. 지구 내부 에너지가 에너지원이었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랑 다른 거였어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입니다. 지구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였어요. 요거 그냥 지구 에너지라고 외우지 말고 지구 내부 에너지가 에너지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우리 복사 평형할 때 쓰는 그 에너지입니다. 더 다르다는 거 구분해 두시고 양의 차이도 이렇게 순서까지. 가는 조력 에너지고요. 나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 중으로 화산가스 분출은 화산가스, 지각변동 직권과 화산가스, 기권으로 나가는 거죠.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더라. 그래서 지구 시스템은 5가지의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그리고 우주 영역인 외권이 있었죠. 5가지 권역에 대한 특성도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5번, 그러면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AB 시기의 깊이에 따른 수은 분포입니다. 그럼 같은 지역이고 시기만 다른 거네요. 봤을 때 표층 수온이 이쪽이 높은 걸로 보아서 뭐 더운 여름일 것 같고요. 이쪽은 뭐 겨울 아닐까요? 그렇죠? 자, 이 층은 3개로 나눴습니다. 수온이 높고 일정한 층, 혼합층.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 수온 약층. 그리고 수온이 일정하게 낮은 층, 심해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층에 영향을 주는 것 2가지를 봤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와 이제 바람이죠.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도 받고 바람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수온이 가장 높고 바람이 섞어줘서 쭉 내려가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였고요. 수온 약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지만 바람은 닿지 않아서 에너지가 많이 닿는 위쪽은 온도가 높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에너지가 도달하는 양이 적어져서 수온이 이렇게 낮아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도 그리고 바람의 영향도 받지 않아서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똑같이 낮게 일정한 층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해상의 기온은 눈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일단 A 여기가 B죠. 항상 요거 이렇게 써놓으면 더 좋죠. 안 헷갈릴 거니까 A보다 B가 더 높습니다. 혼합층의 두께는 여기 얘기하는 거죠. B는 이만큼, A는 이만큼이니까요. A 시기가 더 두껍고요. 심해층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없는 층입니다. 니은, 디귿. 네, 16번. 그림가는 인공위성 A가 지구 주위를 도는 원운동하는 모습은 나는 물체가 연직 방향으로 자유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둘 다 중력에 의한 운동이고요.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 그리고 원운동 하니까 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이 물체는 아래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 작용하고요. 운동 방향도 이쪽이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할 때는 방향만 바뀌고요. 그래서 얘는 등속 원운동을 할 거고 얘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한데 물체가 떨어질 때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잖아요.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고요. 물체가 떨어질 때 질량이 변하진 않으니까 힘의 크기가 일정하고요. 그래서 가속도가 똑같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등가속도 운동은 몇 초 똑같은 속도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 얘는 몇 초? 9.8m/s의 속력을 가지고 떨어지고 있죠. 몇 초? 9.8씩 빨라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요? 가속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질량이 0일 순 없으니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힘은 방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기,
힘을 주면 더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빠르기가 변할 수도 있는 거지만 혹은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빠르기는 똑같은데 방향만 바꾸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등속 원운동. 빠르기는 일정한데 운동하는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빙글빙글 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방향을 바꾸는 것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존재한다, 가속도가 존재한다. 그래서 빙글빙글 도는 원운동, 등속 원운동도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낙하하는 동안 비의 속력은 점점 9.8씩 빨라지고 있고요. 우리 이거 증가하는 정도가 똑같다라는 걸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도 얘기하죠. A와 B에는 모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17번, 다음은 높이뛰기 경기장에서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충격량에 대한 얘기고요.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이죠. 우리가 어디에 부딪혔을 때 충격량은 일정하다는 전제에서 내가 덜 다치려면 내가 받는 충격력, 힘을 줄여야 됩니다. 그럼 곱해서 늘 같은 값이 나오려면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매트에서 운동하는 거 대신 푹신한 딱딱한 바닥 대신에 푹신한 매트 위에서 운동하는 이유가 그거였고요. 공을 잡을 때 맨손으로 받는 것 대신에 글러브를 쓴다는 거야. 그렇게 푹신한 걸 쓰면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력이 줄어드니까 내가 덜 다치는 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딱딱한 매트 대신에 푹신한 매트를 사용하면 높이뛰기 선수가 장애물을 넘어 착지할 때 푹신하니까 충돌 시간이 증가할 거고요. 그럼 평균 힘의 크기가 감소하여 덜 다치죠. 하지만 딱딱한 매트에 떨어지든 푹신한 매트에 떨어지든 받는 충격량은 똑같을 겁니다. 뭘 줄이기 위해서다? 충격량이 아니라 충격력이었다. 이 한 글자 차이도 내가 너무 긴장된 상태에서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충격량과 충격력, 힘을 잘 구분해서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18번. 그림은 질량이 동일한 물체 A, B를 수평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문제에서 준 조건을 먼저 잘 체크를 해야겠죠. 아, 질량이 같구나. 질량이 같으면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도 같겠죠.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니까. 그리고 같은 높이에서 던졌을 때 높이가 같다.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 연직 방향으로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낙하 시간이 동일합니다. 높이가 동일하다, 낙하 시간이 동일하다. 왜? 떨어지는 시간은 오로지 높이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낙하 시간을 식으로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중력 가속도분의 2 곱하기 높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변수가 높이밖에 없기 때문에 높이가 같다면 낙하 시간이 같다. 높이가 1대4면 낙하 시간이 1대1 거고요. 높이가 1대9면 낙하 시간이 1대3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각각 D, ED랍니다. 수평 도달거리 자,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는 내가 수평 방향의 속력을 가지고 낙하 시간만큼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평 방향의 속력 곱하기 낙하 시간입니다. 자, 수평 방향의 속력은 내가 처음 가진 게 떨어질 때까지 변하지 않아. 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으니까요. 중력은 연직 방향의 운동에만 영향을 주고요. 수평 방향의 속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 속력 곱하기 낙하 시간인데 A랑 B가 낙하한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낙하 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럼 수평 도달거리는 오로지 수평 속력에 비례하겠죠. 근데 거리가 A 대 B가 1대 2라면서요. 그럼 속력도 1대 2겠죠. 아, 얘가 V면 얘는 2배의 속력으로 던져졌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리 파트에서는 문제에서 준 조건을 잘 정리해야 보기를 빠르게 소거할 수 있어요. 자,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아요. 왜? 질량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문제에 있는 조건, 문제에서 준 조건인데도 제가 이걸 어떻게 알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문제에서 줬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꼼꼼히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물체를 던지는 순간의 속력은 B가 A의 2배입니다. 그래서 수평 도달 거리가 2배고요.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낙하 시간이죠. 낙하 시간은 오로지 뭐에만 영향을 받는다? 높이. 때 둘이 동일 높이, 같은 높이에서 던져서 낙하 시간이 둘이 동일하다. 수평 도달 거리가 B가 더 머니까 왠지 A가 먼저 떨어졌을 것 같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낙하 시간은 뭐? 높이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높이만 보면 됩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19번 그림은 세포막 구조입니다. 세포막은 막단백질과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A와 B는 각각 단백질과 인지질 중 하나이다. A가 단백질이죠. A가 단백질이고 B가 인지질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이 세포막입니다. 자, 세포막 하나가 인지질 이중층이었고요. 인지질은 머리와 꼬리가 있는데 머리가 친수성. 물이랑 친하고 꼬리가 소수성으로 물이랑 친하지 않아요. 근데 생명체의 대부분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과 친한 머리가 바깥쪽에 배열되어 있고 물과 친하지 않은 꼬리가 안쪽에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구성하고 있더라. 그래서 물질이 이동하는 원리는 확산과 삼투가 있었어요.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거고요.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이 아니라 지금 입자, 다른 물질을 얘기하는 거니까 확산을 통해서 이동할 겁니다. 정확히는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하고 있으니까 둘 다 확산이에요. 근데 단백질을 통한 확산을 촉진 확산이라고 했고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을 단순 확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 훨씬 빨랐었고요. 그래서 막단백질을 통한 물질과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의 차이도 있었죠. 크기가 작고 지용성인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그냥 움직일 수 있었고요. 크기가 크거나 수용성인 애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가야 됐습니다. 근데 크기가 작은 애들인데도 막단백질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게 이온이 있었죠. 이온. 이온은 크기가 작아도 전하를 띄면 물 분자를 끌어들여서 몸집이 커져가지고 이쪽으로 잘 지나갈 수가 없어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물질은 어느 걸 이동해서 갈 수 있는지도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A가 막단백질. B에서 친수성을 띠는 부분은 기억, 머리 부분이죠. 포도당은 크기가 큰 편입니다. 크기가 작은 건 산소 분자나 이산화탄소, 그런 원자 2-3개 정도의 크기가 작은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건 크기가 큰 편에 속해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해야 됐어요. 그래서 1이죠. 네, 20번 감자즙의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 분해를 촉진, 도와주는 효소였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효소라는 거.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촉매고요. 이제 그걸 효소라고 하죠.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열과 pH에 민감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효소가 하는 건 촉매이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였어요. 그럼 물질대사에는 효소가 왜 필요하냐?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효소가 꼭 필요하더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그게 뭐야? 물질대사. 모든 물질대사에는 꼭 뭐가 필요해요? 효소가 필요합니다. 효소는 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다. 그 중에 카탈레이스를 배우고 있는데,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 분해를 촉진하는 애라고 했고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뭐로 분해하느냐? 물과 산소였죠. 여기에서도
요 산소 기체를 발생하는 거 헷갈리지 말고요. 이거 대신 수소로 바꿔서 잘 물어보니까 과산화수소는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잖아요. 근데 무슨 기체? 산소 기체다. 수소 기체 아니고 산소 기체다. 그럼 수소 기체, 산소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기체 확인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맨날 나오는 거 중학교 때. 수소 기체는 불 갖다 붙이면 펑 하고 터지고, 산소는 꺼져가는 불꽃 갖다 대면 다시 활활 타오르고, 이산화탄소는 불꽃 대신에 석회수라는 용액을 쓰고, 요런 게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줄줄이 기억나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3%의 과산화수소를 A, B에 두고요. 하나는 감자즙을 넣고 하나는 물을 넣었대요. 그래서 A에 증류수, B에 감자즙을 넣었네요. 그랬더니 A에서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 기포가 뭐겠어? 산소겠죠?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산소가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A에서는 분해가 거의 안 된다는 얘기고요. B는 기포가 많이 발생한대요. 그럼 분해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분해를 촉진시키는 카탈레이스는 어디 많이 들어있다? 감자즙에 많이 들어있나 보다. 그래서 가설을 세웠는데 그 가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대요. 그 가설은 뭐겠어요?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빠르게 해준다가 맞는 얘기였겠죠. 자, 기억. 카탈레이스의 주성분은 단백질,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나에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를 넣었을 때 더 낮아진다고 했으니까요. 효소는 감자즙에 들어있다. 그럼 B에서가 A에서보다 낮다.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요거 21번. 그러면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핵, 엽록체, 라이보솜 중 하나이다. 네. 자, A가 엽록체고요. 그다음 B가 라이보솜이고요. C가 핵이죠. 다른 것도 해볼까요? 요게 핵이고, 얘가 라이보솜이고, 얘가 엽록체고. 자, 핵막이랑 연결되어 있는 층상구조, 얘가 소포체. 그리고 핵막이랑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층상구조, 골지체. 이 액포일 거고요. 에너지를 형성하는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그리고 안쪽에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벽이겠죠. 네, 이런 걸 세포 속기관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있는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하죠. 여기서 식물한테만 있는 거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세포벽과 엽록체가 되겠죠. 다른 건 동물세포도 다 가지고 있다. 자, 기억. A에서 포도당이 분해되어 에너지가 생성된다.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건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럼 엽록체에서는 뭐예요? 포도당을 합성하죠.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해주는 역할이었고요. B, 라이보솜은 동물세포한테도 있는 거죠. 라이보솜이 하는 일은 단백질 합성이죠. 단백질 합성이 뭐예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어서 엮어주는 거였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예요? 라이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지 단백질의 재료인 아미노산은 합성할 수 없다였어요. 그것도. 자, C. 핵에는 유전물질인 DNA가 들어있죠. 22번.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거고요. 이걸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죠. 자, DNA는 가닥이 2개고 RNA는 하나라서 DNA 2가닥 중에 한 가닥만 RNA를 만드는 데 쓸 텐데 그걸 주형 가닥이라고 합니다. 그 원투 중에서 주형 가닥은 누구니라고 했을 때 염기는 서로 똑같은 걸 붙일 수 없어요. 상호적인 걸 붙이죠. 그래서 유라실 짝꿍 A. 그럼 얘를 보고 따온 거기 때문에 얘가 주형 가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DNA 원가닥에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상호적인 염기를 붙이기 때문에 RNA의 정보는 이 주형 가닥의 반대 가닥인 투가닥이랑 염기 서열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 염기 찾을 때 투가닥 거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뭐야? DNA에는 타이민이 있지만 RNA는 유라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이민 대신 유라실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염기는 상부적으로 붙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짝꿍이 아데닌이랑 타이민. RNA는 타이민이 없으니까 유라실 올 거고요. 사이토신과 구아닌. 염기 사이의 결합은 상부.
염기 사이 결합은 수소 결합이었고요. 수소 결합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였고 그게 뭔지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염기 사이 결합은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다. 근데 그게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과 같은 결합은 아니다. 그냥 그 정도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DNA에서 RNA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거 전사라고 했고요. 자, DNA는 핵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DNA가 관여하는 모든 반응은 어디서? 핵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DNA는 정보를 카피 떠가지고 RNA가 핵 속에서 만들어져서 요 세포질로 나가게 되고요. 그럼 세포질로 가서 아까 단백질 합성하는 거 누구? 라이보솜이었죠? 그래서 얘가 세포질에서 바뀌는데 이걸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DNA랑 RNA는 같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를 쓰고 있고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다른 단위체를 쓰잖아요. 다른 언어를 쓴다라고 해서 우리도 뭐 한국어 쓰다가 프랑스어 쓸 때 번역한다라고 하잖아요. 언어가 다른 거. 얘네도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아미노산으로 다른 언어 체계를 쓰기 때문에 그냥 번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 쓸 때 유전 정보에 따른 아미노산을 가져올 텐데 DNA는 염기가 4종류밖에 없잖아요. 뉴클레오타이드는 당, 인산, 그리고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당 다 똑같고 인산 다 똑같으니까 바뀔 수 있는 게 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RNA 염기는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4종류밖에 없는데 단백질에 지정해야 되는 아미노산은 20종류나 됐으니까. 그래서 염기 하나로는 아미노산 4개밖에 지정 못하고 2개의 조합으로도 16개. 그래서 몇 개? 3개의 조합이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3개씩 잘라서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이렇게 지정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염기 3개의 조합을 코돈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RNA에서. 염기는 DNA도 있죠. DNA의 염기 3개는 3염기 조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염기 3개지만 DNA의 염기 3개 조합은 3염기 조합, RNA의 염기 3개는 코돈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 유라실이 있는 걸로 보아서 얘는 코돈, RNA 거로 가져오는 거죠. 대부분이 RNA 정보를 줍니다. 정확히 유라실도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을 거고요. 자, 이 동그라미 가져왔네요. 그럼 여기 G, U, C란 얘기네요. 그럼 여기도 G, U, C란 얘기고요. 근데 뭐? DNA니까 타이민이겠지. 그럼 거기에 대한 상보적인 결합으로 사이토신, 아데닌, 구아닌이 올 겁니다. 다 채웠죠? 그럼 여기는 G, C, G니까 이 오각형이 오겠네요. 자, 기억. RNA 합성에 사용될 가닥은 1입니다. 네. 주연 가닥 아까 찾았고요. 니은. 기억과 니은에서 구아닌 개수는 기억에서는 하나, 니은에서는 2개네요. 같지 않네요. 디귿 A는 오각형 되었습니다. 23번. 그림 가는 지지시대의 평균 기온을 나는 삼엽충 화석을 나타낸 거다. 친절해라. 삼엽충이라고 줬네요. 삼엽충은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죠. 어디 사는? 바다에 살았던. 시대의 특징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였고요. 각 시대에 대해서 4개로 좀 특징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후, 날씨 어땠는지, 그리고 특징적인 수륙 분포, 땅의 분포가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가 요 환경이 바뀌면서 생물도 변화하니까 동물과 식물이 어떻게 진화했는 과정도 볼 수 있거든요. 그때 번성한 식물과 번성한 동물이 뭐였는지도 이런 거 했었어요. 선캄브리아대 대체로 온난하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수륙 분포 너무 긴 시기고요.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없어서 물어보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자, 선캄브리아 시대는 이제 막 생명체가 출현했기 때문에 식물과 동물이라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식물과 동물은 많이 발전된 다세포 생물이라서 이때는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고요. 그 중에서도 단세포. 남세균이 출현해서 산소를 대기에 축적하고 있고 말기에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다라까지죠. 이 다세포 출현이 에디아카라 생물군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고생대에 가면 똑같이 대체로 온난 말기의 빙하기. 수륙 분포의 특징은 고생대 말기에 판기하를 형성했다는 거.
자, 번성한 식물이라고 하면 이제 고생대 때 남세균이 쌓은 산소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오존층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존층은 고생대 초기, 중기, 말기, 중기에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 식물이라고 할 만한 것도 이제 육상에 올라와야 되는데 언제부터? 중기부터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막 식물이 만들어졌는데 보란 듯이 막 기관이 번듯한 식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성한 식물은 양치식물이죠. 대표적으로 뭐? 고사리. 양치식물이 번성해 있고요. 동물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직은 물이 익숙합니다. 다 아직 바다에 살아요. 오존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외선을 막아줄 게 없으니까 이제 물 속에 익숙하게 사는데요. 그래서 이때도 물에 사는 게 더 익숙해요. 그래서 해양 무척추동물. 여기에 삼엽충이 들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척추동물이 생겨서 물속에 사는 척추동물, 어류. 그다음 이제 중기에 오존층이 만들어지니까 육상으로 올라올 수 있기는 한데 한 번에 적응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양서류가 번성하게 되죠. 자, 그러다 중생대 가면 특이하게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는, 온난하기만 한, 빙하기가 없는 유일한 시대가 중생대였고요. 수륙분포, 아까 고생대 말기에 만들어진 판계가 흩어지면서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산맥도 안데스 산맥이 이때 만들어지고요. 이제 식물. 양치식물은 씨앗이 없어요. 포자로 번식하다가 이제 드디어 씨앗을 통해서 번식하게 되는데 거씨식물이 번성하게 되죠. 그다음 동물은 왔다 갔다 하던 게 이제 육지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어요. 근데 물속에 살던 건 비늘 있는 애니까 비늘이 있으면서 육지에 사는 애들 파충류. 이제 신생대 가면 다시 온난하고 말기에 빙하기가 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기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라고 하고요. 빙하기 4번, 그리고 빙하기 사이를 간빙기라고 하니까 간빙기 3번이죠. 자, 수륙분포는 현재와 가장 비슷하다라고 하고요.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이때 만들어지고 거씨식물에서 속씨식물로 진화하고 신생대에서 가장 번성한 동물은 우리 포유류죠. 자, 요렇게 진화하는 순서를 보셔야 되고요. 표준화석. 선캄브리아대의 표준화석은 남세균으로 만들어진 스트로마톨라이트랑 에디아카라 생물군이 있었고요. 고생대는 삼엽충, 뭐 갑주어 이런 거 있었고, 중생대는 이제 공룡. 자, 공룡이 나오는 지대는 육지였고요. 뭐 암모나이트가 나오면 바다였죠. 자, 고생대까지는 그냥 다 바다에 사는 애예요. 아직 육지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생대에 오면 이제 매머드 육지. 그럼 바다에 사는 애는 화폐석. 그리고 최초의 인류가 탄생했다. 요게 머리에 쫙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겠죠? 자, 나의 생물은 고생대에 번성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번성은 그 시대에 가장 많았던 거고요. 출현은 번성했던 시기보다 더 앞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네가 신생대에 번성했다는 얘기는 출현은 언제예요? 중생대죠. 얘네가 중생대에 번성했다는 얘기는 출현은 언제예요? 고생대입니다. 자, 얘네 고생대에 번성했어요. 근데 얘네는 출현과 번성이 한 시대라 그랬어요. 고생대는 출현과 번성이 같은 시대다. 근데 중생대에 번성했던 건 고생대에 출현했던 거고 신생대에 번성했던 건 중생대에 출현했던 거다. 출현은 시기가 앞선다. 누구 빼고? 고생대 빼고. 고생대는 출현과 번성이 같은 시대였다. 자, 지구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지질 시대는 중생대니 빙하기가 없는 유일하게 온난하기만 한 시대가 중생대. 차라리 가장 높았다고 물어보던가요? 그렇죠? 신생대 말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죠. 정확히 4번, 3번. 기억 지기십니다. 24번. 다음은 온라인 수업에서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 대해서 나눈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생물 다양성은 3가지가 있죠. 생물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죠. 자,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내에서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였고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좋은 이유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 멸종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우리 유전자가 다 똑같으면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다 같이 살거나 다 같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유전자 다양성이 있어야 어떤 환경 변화에서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자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종다양성이 높은 건 먹이 그물의 복잡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먹이가 있는데 하나가 사라졌을 때 대체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걸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종다양성이 높은 건 두 가지를 봐야 했어요. 종수가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이게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균등해야 돼요. 균등한 분포. 그러니까 종이 다양하기는 한데 어느 한쪽에 몰빵되어 있으면 그게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종다양성은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종수도 많아야 되고 걔네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자, 생태계 다양성. 자, 기본적으로 생태계라고 하는 건 생물과 그 생물이 살아있는 비생물, 환경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만드는 체계입니다.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해서 서식지의 다양함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종다양성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하위 개념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좀 더 넓은 상위 개념이라고 했었는데 이 상위 개념이 확장이 되면 아래쪽은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져? 그럼 당연히 종다양성도 높아져. 종다양성이 높아지면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요거 근데 하위 개념이 확장된다고 해서 상위 쪽으로 확장되진 않아요. 요렇게 되는데 이쪽으로 가지는 않더라. 어쨌든 요게 다 다양할수록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생태계가 안정적이려면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하더라. 자, 생물 다양성에는 유전적,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고요. 최근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인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제일 가장 큰 원인은 뭐다? 서식지 파괴가 가장 큰 원인이 되더라. 생물 다양성 보전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죠. 25번 다음은 자연 선택 과정에 대한 모의 실험이다.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한번 볼까요? 자, 자연 선택설. 순서가 있죠. 일단 살아남을 수 있는 자손보다 많이 나아요. 과잉 생산. 그럼 걔네 사이에 변이가 있죠. 그걸 개체 변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변이가 있는 같은 종내 사이에서 한정된 먹이를 두고 경쟁을 합니다. 그게 생존 경쟁이죠. 그래서 먹이를 먹기에 적합한 생물은 살아남고요. 적합하지 않은 생물은 도태됩니다. 그게 적자 생존이죠. 그 환경에 적합하면 살아남고 적합하지 못하면 죽는 거. 적자 생존. 자, 그렇게 살아남은 애가 자손을 만드는 게 자연 선택이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쭉 진행되면서 이렇게 개체 변이가 커지면 종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가끔 지금 6개 단계로 썼는데 5개 단계로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생략되기도 하죠. 그래서 순서 잘 기억해 보시고요.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건 살아남은 게 강해서 살아남았다, 더 우월해서 살아남았다 이게 아니라 마침 그 환경에 적합했기에 내가 살아남은 거다. 내가 더 우월했고 내가 더 강하다라는 거랑 관계가 없었어요. 이 자연 선택은 이 적자 생존이 키워드인 거지 약육강식과는 달랐습니다. 약육강식. 이거와는 다른 거다. 알겠죠? 25번 실험을 보면 일단 흰색 종이 위에 흰색 바둑돌 그리고 검은색 바둑돌을 줍니다. 흰색 종이 위에 흰색 바둑돌과 검은색 바둑돌을 둬요. 그리고 눈을 감았다가 딱 떴을 때 보이는 걸 바로 없애버린대요. 그럼 흰색의 흰색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흰색의 검은색이 눈에 확 띄겠죠. 그래서 보면 흰색의 흰색일 때는 개체수가 잘 유지가 되고요. 검은색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 남은 개수만큼 추가한대요. 그래서 보면 제거했어. 13개 남았으니까 곱하기 2 곱하기 2. 자, 이렇게 남은 개체수만큼 추가하는 게 뭐예요? 자손을 만드는 생식 과정이죠. 자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눈에 딱 보이는 걸 잡아요. 그랬더니 얘가 더 많이 줄었죠. 또
투배해요. 생식 과정이죠. 자손을 만드는 거. 쭉 했을 때 흰색은 개체수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요. 검은색은 자꾸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1번에는 흰색 종이 대신에 검은색 종이로 바꿔요. 그러니까 종이의 색깔을 바꾸는 게 환경의 변화인 거죠. 그랬더니 어때? 이제 검은색이 안 보이니까 검은색의 개체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흰색은 줄죠. 이게 뭐야? 흰색과 검은색, 개체가 크게 변한 건 없는데 환경이 변하니까 그 환경에 잘 숨어지는 게 개체가 유지가 잘 되는 거죠. 그게 자연 선택설이죠. 종 사이에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강하고 이게 아니라 환경이 변했을 때 그 환경에 살아남기 유리한 애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자연 선택설이었고요. 실험, 요거 쭉 글 천천히 읽어보면 되고요. 기억, 흰색 종이 위에서 시행일체가 증가할수록 검은색 바둑돌들의 남은 개수는 감소하니 눈 있냐고요. 표 줬잖아요. 흰색 종이에서 검은색의 개체수는 점점 줄고 있어요. 눈에 잘 띄어서 금방 제거가 되거든요. 맞죠? 기억. 니은, 마가 흰색 종이 위에 바둑돌을 검은색 종이로 옮기는 겁니다. 아까 환경에 변화를 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는다를 보여주는 게 이 실험이었고 그게 자연 선택이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9월 모의고사 해설을 마쳤고요.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많은 개념을 한 번에 정리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10월 해설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